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정학 첫 시간인데 교재는 2페이지를 펴두시고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교정학은 이론 있죠. 이론. 그리고 법조문이 있고요. 법령이 있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형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채 7급이 있고요. 공채 9급이 있고요. 승진이 있어요. 가끔 자주는 아닌데 경력 채용을 뽑거나 특채를 뽑는다 할 때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7급하고 승진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그 이상도 아니고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자, 9급은 원래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것도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동그라미인데 제로인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경채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돼요. 근데 반드시 나오는 것은 7급하고 승진 시험은 꼭 나와요. 나머지는 이론이잖아요. 이론인데 이론하고 법령이잖아요. 법령인데 법령의 월등히 중요해요. 이건 실무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건 실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출제는 돼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이론과 법령의 비중을 보면 한 7대 3 정도 돼요. 일단 이론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지만 출제되는 비율로 따지면 한 7대 3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정학 시험에서 만점 가까이를 받으려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어디를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이론은 쉬워요. 우리가 형법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법은 이론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절차법이니까. 근데 교정학은 이론이 좀 있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요 자체가 요 출제 비중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쨌든 공부하실 때 이렇게 우리 교정학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책 마지막에 판례를 별도로 따로 편지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판례를 좀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교정학 우리 지금 책 이름이 교정학이잖아요. 그리고 형사정책 책이 또 한 권 있죠. 그래서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9급이든 7급이든 간에 이 두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승진과 말씀드린 경채 또는 특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교정학이란 책만 보면 되고 형사정책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공채생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과목을 모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버겁죠. 일단 두 권이니까요. 근데 나머지 승진과 요 특채, 경채 같은 경우는 한 권만 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덜 하지만 대신요. 한 권에서 문제를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요 두 직렬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깊숙한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공채는 책 두 권이기 때문에 깊숙하게까지는 내질 않아요. 그래서 요 두 친구들보다는 약간 수위가 난도가 약간 약해요. 대신 이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이기 때문에 학자들 이름 무수히 많이 튀어나오고 공부하다 보면 졸음만 와요. 그 정도로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요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 형사적 교정학이라는 과목의 비중이 약간 이 두 친구보다는 약하다는 점. 어쨌든 두 과목은 다 봐야 돼요. 자, 요 공채 같은 경우는 두 과목 모두 출제가 된다 했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요. 그래서 요쪽 교정학 비중이 좀 더 높아요. 20문항이라면 12문제, 8문제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7급은 25문항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맞게끔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자, 됐나요? 뭐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 책 전체를 다 꼼꼼하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하고 시간상 바로 진도를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 2페이지 보세요. 자, 교정의 개념이다 나와 있는데 우리 책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론 설명이 되어 있고 뭐 법조문 설명되어 있고 밑에 기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보게 되면 바로바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장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출지문집을 따로 별도로 출간하지 않습니다. 이 책 한 권에 다 몰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책 말고 또 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고 기출문집 한 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권 외에는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법령집을 따로 출간했었는데 법령집 볼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책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 보면 됩니다. 그래도 보고 싶으면 다른 과목 봐요. 형소법이라든지 형소법이 더 어려우니까요. 양도 많고 그 다른 쪽으로 보면 되는 거지 굳이 책 잡다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개념 가봅니다. 일단 교정이란 말은 심리학에서 나왔다는 것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 교정이란 이 한자이죠. 이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올바르게 바로잡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사회적, 반규범적 행위를 한 범죄인의 일탈된 성격, 행동 등을 바로잡아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교정이라 한다. 그 정도면 됩니다. 두 번째, 범위를 볼게요. 교정의 범위는 네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좁은 의미의 최협의, 그 다음에 협의, 광의, 최강의 이렇게 구분이 돼요. 공부할 필요 있습니다. 기출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최협의의 개념은 가장 좁은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자유형 집행자, 자유형이란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을 말해요. 그래서 징역, 금고, 구류를 당하면 수감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없잖아요. 뭐 쇼핑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뭐 여행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자체 일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역, 금고, 구류는 자유를 박탈당했다 하여 자유형이라 해요. 두 번째는 이 노역장 유치인데 이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친구가 벌금을 내지를 못해요. 벌금을 내지 못하니까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 몸으로 때우는 게 노역장 유치예요. 그래서 노역장이 유치되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은 역시 자유를 박탈당한 것과 같은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최협의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 이제 형집행법을 배울 텐데 그 형집행법에서 이 수형자란 개념이 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의라는 개념은 방금 배웠던 요 최협의에다 플러스 요 미결, 뭐 사형수, 기타 등에 따라 수용된 자를 말해요. 수용된 자. 여기서는 이제 수용자라는 개념을 쓰는데 요 수용자는 미결, 기결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자이기 때문에 기결을 말해요. 기결, 여기는 기결 플러스 미결 플러스 사형수와 같은 제3의 신분까지 다 포함이 돼요. 광의는
이 최협의 개념에다 뭘까지 포함시키냐면 보안 처분까지 포함시켜요. 포함시킨다. 그래서 요 치료 감호, 여기 뭐지? 치료 감호자는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어요. 약간 마탱이 간 애들이 살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능력이 없다는 걸 주장하거든. 책임 능력이 없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또 누군가를 또 미친 듯이 또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를 위험성이 있다가 하여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해요. 뭐 치료감호소라 하는 것은 뭐 국립병원일 수도 있고요. 공주 치료감호소일 수도 있고요. 기타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치료를 받아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자유를 박탈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까지 포함시켜버리면 이게 광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최광의란 이 광의 개념에 사회 내 처우 대상자를 포함시켜요. 사회 내 처우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배울 텐데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예요.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가 아니라, 즉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우가 아니라 사회로 풀어줘요. 니네 집으로 돌려보낸다니까. 네가 살고 있는 사회로 내보내준다니까. 거기서 처우가 이루어져요. 처우란 말은 누군가가 감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고 감시 자체를 일절하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소 직원이 감시를 한다니까요. 이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내 처우에 속해요. 여기까지 플러스가 되는 게 최강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두 번째는 교정과 행형 개념 가볼게요. 자, 먼저 행형 볼까요? 행형이란 형을 행한다, 행할 행자입니다. 형벌 받았잖아. 형벌 받은 것을 집행한다는 개념이 행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응보형주의 이 구조화에서 주로 사용된 개념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법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형집행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약칭입니다. 본래 용어가 아니고 줄여서 쓴 말이란 말이죠. 형집행법. 이름이 길어요. 뭐 형의 집행 및 뭐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그걸 줄여서 형집행법이라 하는데 이 형집행법이란 말은 2007년도에 생겨요. 기존까지는 뭐였느냐? 기존까지는 행형법이었어요. 행형법. 행형법이 언제 제정이 되냐면 1950년도에 제정이 돼요. 형법은 우리가 배우는 형법은 1953년도에 제정이 되는데 이건 6.25 사변이 터지기도 전에 제정이 돼요. 제일 빨리 제정이 됐어요. 여기 봐봐요. 행형법이 뭐야? 여기란 말이야. 행형. 형을 행하는 집행하는 법이다. 그게 행형법이었거든. 그러니까 응보형주의 사상하에서 쓰던 말이었거든. 이 법률 용어 자체가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이름이 바뀌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기존까지는 전부 다 행형법이었는데. 행형법이란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형만 집행하면 돼요. 여기에 뭐 좀 교정교화라는 게 없어요. 교정교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깜빵에 들어온 자는 그냥 이거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좁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교도관들은 근무하기 참 편했어요. 찍소리 못 한단 말이지, 그치? 찍소리 하면 그냥 어디야? 저기
세면실에 가서 좀 졸라게 패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랬지. 지금은 그래서 근무하기가 진짜 힘들어졌단 말이죠. 자, 자유형 집행이다. 이 집행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응보, 일반 예방, 고통 부과 등등 이었었는데 이 교정이란 개념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둔다. 교화 개선을 통해서 사회 복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용어로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좁히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출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지. 이런 의미로 바뀐단 말이죠. 자, 추세. 자, 행정법이 제정된 거는 1950년이라 했는데 이게 개정이 돼요. 언제 개정이 되냐? 1961년도에 첫 번째 개정되거든. 그때 개정될 때에 형무소란 말을 뒤에서 배우겠지만 교도소로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 옛날에는 형무소였다는 거지. 일제시대 때 형무소였죠. 그게 61년도에 바뀌어요. 그리고 형무관이란 개념이 오늘날에 쓰는 교도관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적 갈게요. 자, 목적.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응보에 있다. 목적은 어디에 있다? 응보에 있다는 응보형론. 그 나름대로의 목적에 있다는 목적형론, 교육에 있다는 교육형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출제가 되나요? 된단 말이지. 자, 응보형은 쉽죠? 보복적이다 이런 말, 박탈이란 말. 두 번째 목적형인데 이 목적형은 자, 형벌을 과하는 대신에, 즉 형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교화 개선함으로써 재사회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여 이것을 목적형이라 해요. 반면에 교육형이란 이걸 병행해요. 여기는 형벌을 때리지 않는다 했지? 여기는 형벌을 때려요. 때리되 아울러 뭐까지 한다?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지. 여기는 병과하는 것이고요. 그건 병과가 아니에요. 차이점이 그거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 그치, 여기 나오지? 형벌을 병과하는 게 교육형이라 했고, 형벌을 과한다는 대신에 교육만 하는 것이 목적형이라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바꾸어서 출제를 할 수가 있으므로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특성 갈게요. 첫 번째, 교정은 복잡하다. 교정은 종합과학이다. 이거는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실무에서도 그래요. 교도소 안은 하나의 작은 사회예요. 축소판이라는 거지.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치? 이 커다란 사회를 그 교도소 안이란 조그만 공간에 축소시킨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가 다 이루어져요. 먹는다 할 때 외부로부터 구매가 들어오잖아요. 밥도 해주겠지만, 군대처럼 밥도 해주겠지만 먹고 싶을 때 뭐 사 먹잖아요. 머리도 깎아야 되고 뭐 양치 뭐 이런 거 국가가 뭐 주는 것도 있고, 잠잘 때 뭐 보일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렇잖아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작은 사회, 큰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입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그리고 교정을 이해를 하려면 종합과학성, 여러 가지 학문이 들어와서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의 학문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이 들어와서 분석을 해야지 제대로 공부했다 싶어요.
그래서 역사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등등이 있는데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뭐 여기 고프만, 사이크스 옛날에 10여 년 전 한참 더 됐습니다. 그때 특채 시험에서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그리고 안 나오지. 이건 공채 문제가 아니고 공채도 이런 거 안 나와. 승진 안 나와. 그냥 특채는 한 번 나왔는데 그때 나오고 안 나온다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왜? 아이 출제할 거 무궁무진해. 이거 알아서 무슨 도움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눈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 범위는 뭐 별로 관련이 없죠. 요거 하나 알아둘까요?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심리학이다. 왜 심리학이라 그러는지 이제 차차 알게 돼요. 관련된 분야가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자, 수용자 분류 기법으로 사용된 것으로서는 하더웨이와 맥켄리가 개발한 MMPI 기법이 하나 있고 워렌이 개발한 이 아이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밑줄 그어두시면 됩니다. 뭐 두 번째 뭐 이 정도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런 게. 이게 옛날 11년도 구급 경력 채용이거든. 경이라는 것이 경력할 때 경자입니다. 경력 채용 줄여서 경채 시험에 나왔단 말이지. 이 국가직 구급 공채는 있는 거 안 나와요. 그때 나오고 안 나오잖아.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안 나온단 말이지. 자, 발전 볼게요. 발전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발전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요 순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과목학이죠. 요 과목학이 이제 행영학으로 발전되다가 여기까지는 잘 외워요. 뭐 이거 외우라 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그 다음을 헷갈려 해요. 그 다음이 교정교육학이에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교정보호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부하지 말래도 저절로 알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헷갈리면 틀려요.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교정보호론이라는 거예요. 뭐 이걸 다른 말로 신응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용어보다는 교정보호론이라는 말을 좀 더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기출 나와 있지? 이렇게 발전해 갔다는 점. 뭐 간단히 보면 과목학이란 관리에 중점을 뒀다. 교학에서는 이런 거 몰라요. 이 당시 때는. 질서와 관리에 중점을 뒀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야. 일제시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인가 그때 발발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벌써 한일 합방되고 난 이후라는 거지. 그치? 이 마사키 아키라는 일본 학자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학문을 일본의 일자만 들어가도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개무시하긴 하지만 뭐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수용자 처우에 중점을 이 처우란 말을 이제 갖고 나와요. 아마도 이 사람이 세계 최초일 거야. 관리가 아닌 처우에 중점을 두자 이런 말이고. 자, 됐고 교육 기능도 강조를 했다는 말. 자, 그랬었다가 자, 교육이란 말 나온다 했죠? 치료되어야 할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 이런 말이 나오고 요 처우란 말은 이제 여기서 발전된 거지? 요 위에서 그렇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51년도에 국제형법위 형무회의에서 처우란 말이 최초로 등장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사키 아키라가 먼저 쓴 말이지. 그리고 55년도에는 여기에서 교정처우론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었다가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알렌, 모리스, 윌슨 등에 의해서 요 구금 위주의 행형을 지향한다고? 지향? 지향 아니야, 지향? 응? 지향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정의에 입각하여 범죄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강조했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7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모델로서 이제 바로 배울 텐데 정의 모델, 사법 모델, 공정 모델 같은 말입니다. 이게 7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됐고 바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선별적 무능화, 삼진법 등이 여기 7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이게 맞겠네요. 여기를 이게 왜 맞느냐면 요 앞에서 배웠던 요 특별 예방 효과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뭐 거기 치료 모델, 뭐 재통합 모델이 나와요. 그게 실패에 들어가요. 실패에 들어가서 다시 1970년대 이후에 요 신응보형주의자들이라 하여 과거의 그 응보형주의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요 응보형주의가 다시 업그레이드 되어서 재탄생하다 보니 이것을 여전히도 구금형 위주의 행령을 지향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향이 아니라 지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처벌의 정당성을 가죠. 처벌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응보에 있고 하나는 공리라는 것에 있어요. 응보를 중시하는 것은 과거를 지향한다. 너 나를 팼냐? 그럼 나도 니를 팬다. 너 나 팔 부러뜨렸냐? 그럼 나도 네 팔 부러뜨린다. 는 과거를 지향하지만 공리라는 것은 처벌은 처벌이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처벌이에요. 그 목적이 뭔데? 아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애를 때리잖아요. 유리를 식기 그 밥그릇을 애가 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이 밥그릇을 깼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애를 때리잖아요. 때린다 할 때 과거 유리창을 깼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측면에서 때리는 것도 있지만 또다시 깨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애를 때리는 것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애를 때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미래를 지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치? 요 공리주의를 취한다는 개념은 18세기 때 등장을 했는데 그 형사정책 시간에 자세히 배우고 교정학은 그 당시 그렇게까지 깊게 안 들어갑니다. 그 공리와 관련된 것이 요 밑에 나와요. 이 밑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지. 인간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이성적 동물이다 이거지. 이 계산이라는 게 뭔데요? 너 배고프냐? 그러면 물건 훔쳐야지. 훔치면 깜빵 가겠지? 깜빵 가면 수년 동안 깜빵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오면 전과자는 꼬리표를 달고 나오고 제대로 취직해야 되겠어? 공무원 시험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이유로 빵 한 조각 훔쳤는데 네 인생은 개박살 나는 거야. 그럼 네 뭘 선택하겠냐는 거지. 네 한번 선택을 해봐. 훔칠래 말래.
네가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면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이거지. 그래서 그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봐. 네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자, 그래서 자, 네가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강화되고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범죄 동기가 억제될 것이다. 이런 이론에 기초한 것이 제지입니다. 제지. 이 제지는요, 일반 제지라는 게 있고 특별 제지라는 게 있는데, 일반 제지는 그 대상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특별 제지는 그 대상이 범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유사하냐면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라는 것과 약간 유사한 개념이에요. 근데 특별 예방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때 쓰는 말이고 제지란 말은 18세기 때 쓰는 말이거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대상자는 거의 비슷해요. 자, 처벌을 강화하면 공포심으로 인해서 동기가 억제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 범죄를 억제시키는 요소로서 공리학자들은 세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 확실성. 무슨 말이야? 네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100% 될 거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무조건 처벌돼. 라는 게 확실성이에요. 두 번째, 처벌은 엄마가 애를 때리면 때릴 때 진짜 제대로 때려야 돼. 애 요령 피우지 말고. 뭐 장난하냐 애 때리는 게? 그냥 살살 이렇게 때리는 건 때리는 것도 아니죠. 한 번 때릴 때 진짜 제대로 때려야 돼. 그게 엄중성이야. 세 번째는 처벌을 내릴 때 가급적이면 빨리 해라 이거지. 빨리. 애가 오늘 밥그릇 깼냐? 적발됐지? 그럼 바로 애한테 그 잘못을 따져서 애한테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1년 있다 왜 하지? 그거는 신속성이 결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은 하되 확실하게 해야 되고 엄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지. 요 세 가지가 억제 요소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이 무능화란 개념인데 이 무능화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incapacitation. 이게 무능력화예요. 무능화. 구금이지, 구금. 뭐 장기 구금 말합니다. 구금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생명권 박탈, 사형도 포함돼. 사형도 포함된다는 게 규칙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소수의 위험한 범죄인들이 다수의 사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는 이 일반 사회인 모두 다가 다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몇 놈만이 사회 물을 개 흐리듯이 흐리잖아요. 미꾸라지가 이 또랑물을 아니야 흙탕물로 만들듯이. 그러니까 요놈들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놈들만 무능력화 시켜버리자.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시켜버리자라는 게 무능력화 개념이에요. 깜빵에 오래 푹 썩이면 썩을수록 좋다는 거지. 사회에 나오는 순간 야들은 또 사고치게 다니거든. 그렇잖아? 심지어는 도태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무능력화 개념인데 요 무능력화라는 것은 현대 고전주의 이 범죄학에서 제기된 견해다. 이 현대 고전주의가 70년대 이후입니다. 왜 현대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요. 자, 이 무능력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집합적 무능력화. 집합적이라는 강력범죄자들 있지. 야, 싹 다 깜빵에서 푹 썩히자. 이게 집합적 무능력화예요. 푹 썩히자.
정기형이라면 어떻게? 예? 가석방 이딴 거 없어요. 없애버려. 선시제도 이딴 거 없애버려. 아예 푹 썩혀버려 그냥. 부정기형이라면 어떻게 한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가석방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가석방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 하에서 각각의 뭐 가석방이 다 있겠지만 그 가석방의 요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여 못 나오게 하는 것. 햇빛 못 보게 하는 것. 푹푹 썩힌다 이거지. 어쨌든요. 집합적이란 말은 강력범죄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푹 썩힌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 친구들을 푹 썩힌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교도소가 과밀 수용화 되겠죠. 콩나무 시처럼 꽉꽉 차겠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견해가 나온다? 선별하자, 선별. 응? 선별하자. 그렇게 꽉꽉 미어 넣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별하자. 어떻게 선별해? 그들 중에서 악질들만, 응? 소수의 중범죄자들, 누범자들만 추려서 집어넣자. 나머지 애들은 내보내주고.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이지. 무조건 강력범죄라고 다 집어넣으면 걔네들도 문제지만 거기 지키는 사람 교도관들도 문제야. 그치? 온갖 그건 다 교도관들이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내를 할까요, 그거를? 온갖 불만, 사고 치는 거, 난동 부리는 거, 그거 다 교도관들이 똥 치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선별적이란 요놈들만 선별해서 집어넣자라는 개념인데 누가 그렇게 주장했다? 그린우드. 밑줄 짝. 그린우드가 그렇게 주장했다. 선별해서. 과학적 예측법에 따라 선별해서 집어넣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이것도? 여기 선별하자 했는데 이 선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떡할까? 오류. 선별의 오류. 그 오류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 하나는 긍정이야, 긍정. 무슨 말이야? 소수의 중누범죄자들만, 즉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애들만 집어넣자 해서 집어넣었거든. 긍정했거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원래는 안 그런 애들인데 선별을 잘못해가지고 야들이 그 배에 타서 간 거야.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야는 원래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놈인데 들어갔잖아. 그럼 가에 대한 인권 침해하는 거야 아니야? 자유박탈하는 거고. 반면에 이런 것도 있지. 부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원래는 죄가 경미하다 하여 풀어줬는데 사회 복귀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은 사회를 풀어줄 놈이 아니라 깜빵 갈 놈이야. 그치?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원래 깜빵 갈라 할 놈을 풀어주니 누가 피해를 봐?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지. 이 새끼가 또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해코지하고 다녀요. 강간하고 다니고. 불안해서 살겠어?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다는 것이 요 잘못된 부정의 문제점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 이 선별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선별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 꼭 좀 알아두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장점 갑니다. 이 제도의 장점. 자, 상습범, 누범자들만 들여보내자 했잖아. 그놈들만 들여보내니 진짜 범죄가 빠지긴 빠져요. 감소가 되더라. 요놈들만 선별해서 집어넣다 보니 과밀화가
해소되더라. 또 경미 범죄자는 풀어주니 사회 내 처우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예산에도 절감되더라. 왜? 그놈들만 집어넣으니 그놈들에 대한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경비가 절감되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아까 소수의 중누범자들만 집어넣는다 그랬지? 걔네들만 집어넣는다 할 때 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료가 누범이나 상습범인 거야. 이 새끼 전과 봐라. 뭐야, 평생 씨발 빵에만 다녔네? 전과가 도대체 몇 개야 도대체? 열 몇 개야 이게. 별이 5개가 아니라 별이 10개야. 그 모든 잣대가 과거에 두고 있는 거야, 과거에. 장래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놈들만 추려가지고 집어넣거든.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꼴통이 하나 있지. 주먹질하고. 저 새끼만 없으면 우리 반이 조용할 텐데. 근데 마침 그 새끼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 다른 학교를 전학을 가니 우리 반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가니 딴 놈이 또 이 활개치고 다니네. 그렇지 않아? 응,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집어넣는데 딴 놈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더라. 누군가는 대신 자리를 하게 되더라. 는 거게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인 거지. 자, 그리고 또 아무리 중누범자라 하더라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무능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잠깐 그놈들만 넣어서 요렇게 범죄 감소다, 과밀화 해소다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런 효과는 그냥 일시적이라는 거지. 순간적이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단점들 때문에 집합적 무능력화에서 선별적으로 갔는데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집합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 것이 삼진법인데 삼진법 들어는 봤을 거예요. 3번 하면 아웃. 2번까지는 봐줘. 3번째는 못 봐줘. 그래서 2번을 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줍니다. 근데 3번째 그랬다. 진짜 알았어. 넌 영구 격리야. 그게 삼진법이야. 이것이 1993년도 미국에서 최초로 입법 시행된 후에 다른 주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시행이 됐다는 것.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를 합니다.